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토크 뉴스 속의 사람들의 정병준입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 특히 호남 민심은 여전히 불편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아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호남 출신 주요 당직자들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에 조직본부장에 임명되셨습니다. 이윤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광주시당 위원장 박예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당 위원장 황주홍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제 딱 일주일 되셨습니다. 조직본부장에 임명되신 지가요. 예.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한 직책이 아닌데 조직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제까지 정당들이 사무총장 기구로 해서 당을 이렇게 정리를 쭉 해왔었는데요. 이제 사무총장 직책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보나니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당이 또 계파 갈등들이라든가 시끄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5본부장 체제로 해서 사무총장 체제를 인사와 여러 가지 예산은 총무본부장 그리고 총선과 관련된 조직이라든가 당원 관리는 조직본부장인 제가 맡게 돼 있죠. 예. 지금 내년 총선에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맡으신 예. 조직본부장이란 자리. 예. 사실은 예전에 사무총장 자리에 버금가는 막강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그런 자리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차분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네. 얼마 전에 전남도당에서 전남 지역 도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네.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부 언론의 보도가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전남의 11,000명의 도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1개 선거구인데 각 선거구별로 1,000명씩 그래서 11,000명. 그런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하게 된 건 전라북도에서 유사한 선거의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전북도당에서. 거기서도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저희 당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해봤더니, 저희 당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가 29%, 그리고, 야권 성향의 신당에 대해서가 44%, 29대 44였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25대 37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놀라웠다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호남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텃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아직 출현하지 않은 새로운 정당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현재 저희 당에 대한 그것보다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단 이제 여론조사 결과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체감하기에도 그와 비슷한 또 어쩌면 더 악화된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저희 당이 또 문재인 당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29대 44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지지율 차이인데 이 44%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오늘 차분히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광주시당은 무슨 여론조사나 이런 걸 했다는 얘기는 저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계속 지금 지역을 다니시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계시죠? 민심은 어떻든가요? 네, 저희 시당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느끼기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전북 도당이나 또 전남 도당에서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고요. 또 우리 당이 그간에 놔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뭐 공천도 상당히 그 문제다. 또 지역의 그 문제나 현안들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 또 뭐 막말이다. 또 여러 가지 그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스스로 그 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거슬리는 것들도 많았고요. 또 이념 논쟁에 빠져서 실제 정말 지역민들의 살고 그 삶의 어떤 문제를 살피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도 뭐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희 당이 어쩌면 더 떨어질지도 모르죠. 마지막까지 내려가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그 갈림길에 들어서야 정말 저희 정당이 다시 일어설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지경입니다. 예. 이 의원님 이제 예. 일주일 전에 이제 당 지도부에 합류를 하셨는데 지금 당 지도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그 위기의식이 지금 뭐 당 전체에 뭐 스며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주일 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호남권 정치인들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그 중요한 자리였던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조직본부장 또 민생본부장을 소위 그 당에는 엄연히 지금 주류 비주류가 있습니다. 비주류에 이렇게 배분한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도부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광주 전남에서 광주나 전남이라면 똑같이 여론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또 고전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뭐 새정치민주연합뿐만이 아니라 과거 정당들에 대해서도 정말 아낌없이 저희들을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뭐 정권을 다시 탈환해 오는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특히 뭐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뭐 광주나 전남이나 뭐 실수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중앙당에서는 그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특정 계파가 독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이제 마음에서 버려야겠다. 이런 뭐 지역 주민들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고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렇게 당직을 고루 배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세 분이 나오셨는데 자기 당에 대한 상당히 그 위기 내지는 어려움, 좀 부정적인 평가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본격적인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지율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뭐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선 이게 이제 호남에서만의 이 부진이 아니라는 거,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컨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보면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잘한다는 사람이 41%, 저희 당 문재인 대표가 잘한다는 사람이 18%였습니다. 그리고 잘 못한다는 사람이 63%였습니다. 그러니까 18대 63으로 전국적인 여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또 그보다 며칠 앞선 여론조사인 CBS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당대표가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가 22%, 잘 못하고 있다가 66%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좀 외면을 받고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호남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원인이 저는 크게 보면 우선은 흔히 말하는 친노 운동권 이 진영 정치랄까 이 좌파적인 그러니까 여야 관계라든가 정치를 늘 제로섬적인 늘 여당을 말하자면 어떻게 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여당을 타협과 공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뭐 제압하고 섬멸해야 할 이런 대상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과거 독재 대 민주의 그 구도에서는 그런 이제 설정이 필요했었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87년 기점으로 해서. 근데 여전히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늘 이제 우리말로 하면 싸움박질만 하는
그리고 합의와 타협이 없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초래하고 국민이 볼 때도 저게 정말 정치권의 모습인가, 특히 야당으로 돌아서면은 야당이 꼭 저래야 하는가, 이런 데 대한 이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저희 그런 이제 그 야당의 모습에 대한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노출된 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선거 때마다 연전연패하면서 그 원인이 뭐냐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민주당의 130명의 그 국회의원들의 면면이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대다수를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고, 이제 특히 지난 2.28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당 대표로 이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권과 대권을 이제 한꺼번에 가지고 가서 대권 가도를 달리겠다, 이런 이제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저희 당의 부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큰 질문을 어떠신가요? 동의하십니까? 그 대체로 동의하죠. 그러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정말 싸움만 하기 때문에, 거부만 하기 때문에, 대립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 꼭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라고 하는 것에 원래 특성이 있는 것이고, 야당답게 정말 제대로 싸워줬다면 또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협도 못하지만 쌈박질도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쌈박질도 지금 제대로 못한 거죠. 이겨내지를 못했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어찌 보면 야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는 점이 많았죠. 작년에 이제 세월호 사태, 그리고 올해 또 메르스 사태, 또 성완종, 또 글도 나왔었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야당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것도, 제대로 싸워주지 못한 것, 또 제대로 규명해주지 못한 것. 그래서 저한테 요구하시는 많은 분들은 야당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을 했을 거고요. 또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8일 우리가 전당대회를 치렀을 때 정말 당권과 대권 문제가 상당히 같이 갈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논쟁이 좀 더 치열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인 것이 지금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싸움만 한다라는 비판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싸움을 잘 못한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런 사실은 거죠. 지금 두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일반적인 그런 비평인데, 이 의원님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우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두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2.28 전당대회라든가, 또 우리 광주 전남이 어떤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어느 지역 출신이건 간에 저분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수권 정당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하면 굉장히 저희들이 밀어붙이는데, 우리 광주 전남에서 최근에 이 새정치민주연합 이거 하는 행동으로 봐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서 과연 다음 2년 반 후에 정권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건 아니다. 이건 기대할 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호남인들이 낮게 보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아마 거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싸움을 못하는 건지 또 안 하는 건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사불란하지가 못해요. 보면 지금 제가 원내에서도 있어봤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당 지도부 쪽으로 또 와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두 집단이 한 집단이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좀 제가 이제 첨언하면, 싸움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 싸움을 절제한다 할까, 싸움을 중단할 때 그 싸움에서 오히려 얻는 게 더 많은 싸움이 있을 겁니다.
아주 끝까지 죽기 살기로 부들고 늘어져서 상대를 하여튼 완벽하게 뭐 굴복을 시키겠다라고 갔을 때 여야 관계라는 것이 한쪽이 완전 패배하고 완전 승리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더구나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의석수도 적고 집권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세월호 같은 겁니다. 세월호에 온 국민이 실망을 하고 분노를 하고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이제 정파적으로만 보자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월호 문제를 저희가 큰 악재로 만들었다고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인 호재가 들어오면 그 호재를 호재로 활용을 못하고 결국에 악재로 늘 만들어내곤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사실 세월호 문제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국민 여론과 늘 같이 가면서 국민 여론과 너무 앞서지 말고 또 우리 감정에 너무 과잉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어떨 때는 하고 싶은 말도 조금은 절제하고 그러면서 국민 여론과 더불어서 가게 되면은 이제 정치로만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월에서 우리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었냐? 모든 것을 아까 말한 그런 어떤 그 적대적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다가 세월호 문제의 초점이 청와대를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문제로 집중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면, 우리의 지지자만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그걸 물고 늘어져야 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선거란 것은, 정치란 것은 한 사람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다가도 국민이 아니다 싶으면 변화를 선회하는 이런 좀 뭐랄까 절제력과 합리주의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늘 아까는 맞섬의 정치 이게 능숙한 익숙해져 있는 저는 그게 이제 운동권의 체질이라고 봅니다. 이 체질 때문에 결국에 호재를 악재로 만들고만 했던 그래서 선거 때마다 이기질 못했던 그런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치게 우리 그 황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은 뭐 아까도 친노 뭐 좌파적인 운동권 세력이다 이렇게만 저는 책임을 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그 당의 야당의 어떤 정체성에 관련해서 보면 그분들의 상당한 또 그 정체성도 우리 당의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네, 또 그렇다면 절대 그런 동의합니다. 이런 그 외의 분들이 그러면은 얼마만큼 제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다 같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책임을 뭐 어떤 대결 구도 속에 그렇게 그 몰아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부터 먼저 사실은 그 서로 입장을 좀 이해하는 노력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 지난 4월에 새누리당의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연설했는데 그 연설이 합의와 타협과 상호 공존의 정치를 해보자 여야 간에 그래가지고 그 연설이 끝나고 여야 없이 아마 그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당 의석에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끼리 야당끼리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유승민식으로 새누리당이 변화하고 변신한다면 정말 우리의 입지가 줄어들 거다. 굉장히 강적이 나타났다 하고 했었는데 이제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을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해줬는데 그런 것이 국민 여론 속에 국민의 기대 속에는 싸울 때는 싸워야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는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합의하고 정쟁을 중단하는 그런 그 의젓함이 여야 간에 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당은 지금 논할 지금 계제가 아니고 우리의 관점에서 야당이라도 야당이더라도 여당을 리드하고 좀 어떤 것은 시시비비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렇다는 그런 좀 의젓한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의 부족함이 저에 대한 수권 능력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많은 또 평론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토론이 당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까? 이 의원님 지금 이 조직본부장 가시기 전에 원내대표단에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의원들끼리만 문 닫고 하시는 의원총회
이런 데서는 이런 얘기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보다 훨씬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죠. 저희들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그렇고 또 최고위원 회의에서 언론에 공개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또 비공개 회의로 접어들면 굉장히 또 활발한 토론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저희들이 의원총회가 있을 때 또 의원총회 역시 비공개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 황 의원님 같은 분들 또 많은 분들이 뭐 지도부를 향해서 뭐 쓰디쓴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4월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벌써 3개월, 예. 이제 뭐 100일이 다 됐는데 그런 논의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도 뭔가 이게 답을 못 찾고 계속 터덕거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참 저도 뭐 지도부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위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탈피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뭐 참 이번 4월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지난번 작년 7월 30일 선거에서도 저희들이 참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지려고 해도 질 수 없는 선거를 다 졌단 말이에요. 지려고 해도 질 수 없는 선거를.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결국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들, 그 기득권을 더 누리려고 또 당에서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수의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억누르고 어떤 한 계파가 공룡처럼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뭐 소외받는 그런 세력들은 계속 소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이 지금 이제까지 잘못 왔었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서부터 굉장한 어떤 반성의 시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떤 뭐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좀 공감을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싸울 때에도 소위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익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익으로 또 결집되는 그런 새누리당적인 성격이 있지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익으로 결집된 것이 아니라 가치로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체성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제가 이제 자꾸 돌아봐야 된다는 것은 의총장에서 새로운 지도부 들어서면 항상 의총장에서 치열하게 지도부에 대해서 흔들기도 했고 지도부에 대해서 또 비판도 우리가 정말 안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나칠 정도로 했었던 것도 우리가 또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분열주의, 우리 안에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묻는 그러한 우리 당의 내부적인 문화도 우리가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제 박혜자 의원님이랑 또 우리 이윤석 의원님 말씀처럼 예컨대 이제 130명의 저희 당에 130명의 의원총회 열리면 이 팽팽한 긴장감이 늘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가는 노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사안별로 이제 하기도 하지만 노소 문제가 걸리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크게 보면 당 내에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보 강화 입장과 또 하나는 중도 강화의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보 강화라고 해서 진보 노선을 더 강화해야 되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좌클릭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또 이제 중도 강화라고 해서 중도 개혁적인 좀 우클릭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논쟁이 저희가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저희가 선거에서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집권 가능성이 저는 매우 어둡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진보 강화가 좋을지 중도 강화가 좋을지 뭐가 오르냐 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게 유권자여야 할 겁니다. 국민이어야 할 겁니다. 그럼 국민이 과연 진보적이냐, 국민 전체가 진보적이냐, 중도적이냐, 보수적이냐 이겁니다. 근데 모든 여론사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응답자가 한 10% 정도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진보라는 사람이 한 25%입니다. 그리고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35%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한 40, 50%가 이제 중간에 어딘가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한 표라도 더 얻은 정당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집권을 하잖아요. 뭐 100만 표, 1000만 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데는 한 표만 더 많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이나 무서운 게 유권자 기준인데 그 유권자 기준으로 우리가 이동해 가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130명 의원 중에서 아까 국민 여론은 보수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지만 당내에서는 진보가 압도적으로 많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과 당내 구조가 역전되어 있는 그런 것이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선 19대의 이 의원들의 두 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공천을 좌지우지했던 분들을 우리가 네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명숙, 이해찬, 문성근, 문재인 이 네 분이라고 그래요. 이 네 분들이 전형적인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적인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공천을 주로 당의 정치 여성을 그분들 중심으로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비례대표가 저희가 21명이에요. 21명인데 한 명 빼놓고는 20명이 전체가 다 진보 계열의 인사들이에요. 한 명은 군 출신인데 그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130명의 의원들의 성향비가 국민 여론과는 달리 상당히 진보가 굉장히 많이 더 지입해 있는 그런 것이 국민 여론과 우리 당내 여론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근데 황 의원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치에 나올 때 왜 정치를 나오셨어요? 정치를 시작할 때 그래도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못 가진 사람들한테 더 힘이 돼주고자 정치를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치는 사회적인 약자 또 국민들의 어려운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꼭 그렇게 어떤 국민적인 보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보수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의 목적이나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할 수 있고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실제 뭐냐면 우리 당 외부를 향해서 쏴야 될 총을 내부를 향해서 쏘는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그런 반성이 저는 전제되지 않으면 상당히 그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우리가 시작한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많은 분들 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디펜스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의지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태도가 이번 중요하죠. 당직 개편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 쪽에서 이제 이윤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비노를 상당히 끌어안는 모양새였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충분치는 못한 거죠. 지금 문재인 대표의 이 당 대표로서의 권력은 상당히 견제를 거의 받지 않는 과거에 이 총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상당히 강화된 권력입니다.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본부장은 이렇게 좀 이제 우리 아까 이윤석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당이 어려운 그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축성을 발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무부총장을 어떤 그 친노계 인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승용 의원이 거기에 반발하고 이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결국에 다수의 최고인들이 반대를 했지만 당 대표가 그걸 관철을 시켰습니다. 최재성 사무총장 안에 대해서도 다수의 반발이 있었지만 그게 관철을 시킨 거예요. 그건 잘잘못을 떠나서 당 대표의 권력이 상당히 지금 강고해져 있습니다. 옛날에 협의체인데 지금은 이제 옛날 합의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협의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하는 것은 중도 개혁이라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을 늘 중심에 두고 있는 중도 개혁 노선에서 회복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DJ 노선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굉장히 좌클릭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총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야권에서 혁신이라든가 진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 금기어였어요. 진보라는 단어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혁신이라는 단어는 혁신이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혁신이라는 말은 옛날에 왜 혁신정당 그래가지고서 뭐 조봉암이 뭐 있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는 진보라든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야권에서 쓰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보가 나오고 혁신이 나오고 진보도 부족해서 대담한 진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진보는 강화됐지만 그러면서 국민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도개혁이라는 것은 결코 부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중도개혁 노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박 의원님 말씀 좀 네. 듣고 계속 예, 말씀하시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토론을 보시면서 정말 보수냐 진보냐 그걸 우리가 진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저는 우리 당이 제대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데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나는 책임 없고 정말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운동권이야 이렇게 우리가 만약 편가르기를 한다면 그 편가르기 나누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오만이고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경직화시키고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원님 대목에 의견도 좀 대해서는 듣고 저는 싶은데요. 지금 동의합니다. 그 두 분이 상당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의원님 지금 비노이면서 당 지도부에 결합하신 상징적 인물이 되셨거든요. 이런 사안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탈당, 또 분당, 신당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기를 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 당이 정상적으로 가서 다음에 그 어떤 수권 정당 또 내년 뭐 총선에서 저희들이 또 다 압도적 승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탈당이나 분당이나 이런 뭐 신당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호남에서는 일부 당선될 줄 모르지만 수도권에서 천표 표 차이로 많은 분들이 그 낙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새누리당이 이제 많은 의석을 확보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저희들이 수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저에게 어떤 제안을 왔어요. 문재인 대표께서 몇 차례 하셔서 제가 좋은 분을 청거를 했습니다. 저는 또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의 입장은 저도 이제 이렇게 탈당, 분당, 신당론이 나왔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한 이틀, 3일 그 문재인 대표님께 여러분을 제가 사실 추천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또 저희 호남 민심의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대응으로 저에게 그런 뭐 제안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당에 아직도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차 이걸 해소를 해야죠. 그리고 우선 저희들이 어떤 그런 당직뿐만이 아니라 특히 그 인사에서 하위직 당직자라든가 그리고 또 국회에서 또 예산투쟁을 벌이게 돼 있는데요. 그 예산투쟁 현장에서도 우리 지역의 목소리들이 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당의 이 구도대로 가면은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소위 대권 주자들이 밖에서 들어오시려고 할까 또 이런 의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호를 개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진다면야 우리 당이 뭐 괜찮겠지만 과거로 다시 회귀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진보 강화론, 중도 강화론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약간 지금 우회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이 조심스러워요. 곤란하셔서 그런 것 조심스러워요. 같습니다만. 예.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예. 진보 강화론, 중도 강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새정치민주연합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친박 비박의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됐고 최근에 뭐 유승민 대표가 물러나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싸워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데 여기는 싸워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새누리당에 충분히 대안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 아직은 청와대 권력이 뭐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고 저희들은 뭐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국민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새정치민주연합 기대할 수 없어. 실망스러워. 그리고 가장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호남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고 저들은 이제 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뭐 힘이 워낙 지금 막강하기 때문에
또 지금 아마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골마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아직은 그 뭐 그렇게 대통령이 지지율이 뭐 대통령에게 의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하게 저희하고 한 가지 달라요. 여쭤보죠. 네, 저희하고 달라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지만 예. 내년 4월 총선에 예. 그래도 공천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요? 예. 뭐 굉장히 또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예, 그러나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년에 새누리당 공천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야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정당의 지지율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른 더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마다 그 지역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뭐 지지도라든가 주민들의 신뢰와 만족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게 답을 이렇게 공천 받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의문이죠. 왜냐하면 정치는 다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내 상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는 또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해서 우리가 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왜 싸우더라도 친박 비박이 싸우더라도 일시에 그게 또 해소가 되느냐. 뭐 일주일 열흘이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 당의 경우는 지금 몇 달째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힘을 합치는 거죠. 또 이익을 위해서 다른 길도 있어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정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우리 안의 문화 자체가 우리끼리 정말 싸우는 거. 가치 논쟁이기 때문에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지 성향 않나요? 자체가 차이가 많아요. 지금 그 선거란 게 말이에요. 참 재밌는 건데 이 비교 위의 게임입니다. 기업에서는 2등 업체가 그대로 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2등도 뭐 몇 조 원의 매출을 내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2위라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선거가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아까 뭐 내년 얘기하셨지만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더 잘하는 후보 만나면 제가 지는 겁니다. 제가 엉망진창이어도 더 엉망진창의 후보를 만나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예, 물론 선거라는 게 그런 건 새누리당과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기는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예, 예,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정당 것처럼 지지도. 그러면 이제 그 만나게 될 상대 과연 아니, 호남 저는 신당이 이제 나올까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신당에 대한 여러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신당 움직임들이. 네, 그런 것 신당이 같습니다. 나올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유의미한 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맞설 유의미한 신당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희들은 얼마 전까지는 신당을 유력 신당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태동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국회의원이 뭐 대다수가 몰려하는 또 지방의 유력 인사들이 신당으로 합류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은 이제 서서히 수그러들고 있어요. 수그러들고 있다. 예, 그리고 우선 그 뭐 당 대표 생각이 지금 바뀌어 있고 그리고 이제 주승용 최고위원도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합류를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에서 어떤 혁신을 하고 변화를 주어서 이 60년 민주정당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으로 해서 지금 새누리당이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서로 그 대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신당이 쉽게 저는 또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고 뭐 가끔 그 무소속 후보가 나와서 당선되는 경우들은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지 어떤 뭐 일사불란하게 결합체로서 성공하는 그런 신당 출연은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당 출연 쉽지 않을 거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옆 선거구에 지금 신당의 그러게요. 주자가 한 분 계신데 예,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조직본부장 그 의원님이
조직본부라는 중책을 맡으시면서 상당히 좀 겸손 모드로 전환이 되셨네요. 먼저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집니다. 지도부에 올라가면 당직을 맡기 어찌됐든 전하고 많이 다르십니까 지금? 겸손 모드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상당 부분 어려운 질문이라고 그러고 그 답변도 아주 조심조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신당에 대한 그 생각이 저는 전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당이 만들어지려면 첫째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그 명분을 말하자면은 전체적으로 끌고 갈 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분이나 빌미는 우리 당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줬어요, 이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너희가 너무나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상당 부분 저희가 명분을 줘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신당 측에서 보면 명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가장 문제점이 너희가 수권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점이기 때문에 정말 수권 정당이라고 보일 만한 정말 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대선에 정말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핵이 나타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점에 있어서 조금 그 신당이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 의원님, 그 최근에 신당 문제를 가장 그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이제 전 도지사 하셨던 박준영 전 지사, 이제 신당 하겠다 이렇게 탈당하셨는데 사실은 뭐 선공으로 보면 황 의원님하고 좀 겹치시거든요. 어떠십니까? 네. 신당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신당이 우리 이윤석 지금 조직본부장께서는 있기 어려울 거다. 문재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당은 없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신당을 상수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 상수냐는 것은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신당은 나오는 것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천정배 의원은 신당을 뭐 어느 정도 규모의 신당일지 모르지만 신당한다는 것이 본인의 선거 공약이었고 본인의 존재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신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영 전 지사 탈당해서 지금 신당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뭐 거기가 서로 다른 지금 일단은 움직임 같은데 적어도 두어 개의 그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규합이 되겠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뭐 제가 이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이 저는 된다는 말씀을 것이 하실 때 유의미한 정말 파괴력 있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능가하는 신당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전제를 깔고 해야죠. 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 뭐 의석을 능가하는 그런 신당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신당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박혜자 의원님 말씀처럼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당이 상당한 정도의 파괴를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새정치민주연합이 잘해야 된다.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연전연피하지 않고 그래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가끔 이기는 특히 총선이나 대선 같은 선거에서는 이기는 그렇게 변화를 한다면 신당의 명분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신당은 나름대로의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여기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어요. 신당에 대해서는 우선 그 정치적 이합 집산을 형성하자는 선거를 앞두고는 여러 가지 또 공천 과정 또 끝나고 이런 이합 집산을 형성해서 어느 때고 간에 신당은 반드시 있어요. 물론 이번에도 신당은 있는데 이 신당이 그 파괴력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뭐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신당의 출현이 아니라는 것. 군소 정당의 신당은 늘 선거 때마다 있어 왔어요. 그런 정도의 신당은 있지만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앉아 계신 뭐 의원님들 비롯해서 대거 뭐 탈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말씀한 대로 상수인 신당이 상수인 그런 강력한 신당은 지금 현재 굉장히 출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또 바로 잡아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만 저희들이 잘해서 뭐 합니까? 수도권에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목포의 박지원 의원도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당만은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조직본부장으로 제가 그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제가 상의를 했어요. 그 우리 당의 어른분들 또 동교동계 어른분들하고 했더니
분당만은 안 된다.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좀 시정을 하고 하는 데까지 해야 된다. 절대 분당, 분열은 안 된다. 그게 김대중 정신이다.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그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또 신당에 대한 인식도 서로 얘기를 나누셨는데 자 이제 그럼 남은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뭐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사야겠죠. 그렇다면 뭐 우선 그 회의 체제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에. 오늘 또 제가 최고위원 회의라든가 원내대책회의가 너무 그 어떤 비효율적인 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또 국민들에게 짜증을 줄 수 있는 그런 막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겠고 그리고 원내 지도부와 지금 당 지도부 최고위원 지도부하고 좀 더 믹싱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최재천 정책위 의장이 들어옴으로써 약간 지금 변화들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당히 홍보위원장이라고 공을 들여서 저희들이 모셔온 손혜원 씨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하고 반성하고 자성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거리에 프랑카드 하나라도 모든 걸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당의 지금 방향들이 이제 중앙당에 있는 권한을 시도당으로 아주 이양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이런 일들로 하고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하고 싸울 때는 정말 죽지 않으면 뭐 싸워야죠. 철저하게.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또 너무 국민들이 보기에 저희들이 좌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우리가 민노당하고 같이 무슨 행사를 하고 뭐 그런 행동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도, 보수, 이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뭐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격한 건 싫어요. 좀 미시적인 그 이야기를 여러 분들 두루두루 해주셨는데 결론은 뭐 우리 아까 황정원이 하신 말씀과 결국은 크게 다르진 않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오늘 이윤석 의원께서 많이 변하셨네요. 달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상당히 신당에 대해서도 그간의 입장은 신당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도부 들어가신 사이에 좀 변화가 있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뭐 정말 싫다고 해서 뭐 깨서는 안 되잖아요. 분당만큼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내부 투쟁을 해가지고 당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 의원이 언젠가 그 이야기를 한 걸 봤어요. 내부에서 투쟁을 해서 쟁취를 하자. 저는 그거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분열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대통령 누가 될지 그건 하늘만이 아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총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총선 직전에 분열하는 것은 그건 안 맞고 과거에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힘을 모아가야 되고 우선 뭐 이렇게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가시적으로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뭐 뛰쳐나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여간 분열, 분당 이런 것은 입에 안 올리는 것이 좋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타임이었는데 지금 이윤석 의원이 시간을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지금 의견이 대체로 신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당에 대해서는 또 호의적이지 않는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됐을 때 마지막 수단인 것이고 분당은 하지 말라라는 의견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저는 첫 출발은 정말 저 자신도 정치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합니다. 항상 먼저 우리부터 반성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걸 우리가 더 정말 관심 깊게 기울여야 됩니다. 그거는 결국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국민들은 살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의 일자리, 국민들의 애로사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정말 현안을 풀어내는 거. 또 광주에서도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를 얻자면 광주의 여러 가지 현안들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아시아 문화의 전당도 있지만 자동차 100만 대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용적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또 거기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어떤 이제 가치 논쟁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러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당으로 좀 가려고 하는 노력들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일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내후년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새누리당은 덜 싸우는데 우리는 더 싸우느냐?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이긴 거예요. 이긴 거니까 싸울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선거 때마다 졌기 때문에 그 원인을 가지고 계속 내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선거의 패배는 다른 게 없습니다. 국민의 눈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만이 오직 기준이라고, 민주정치의 유일한 기준과 척도가 뭐겠습니까? 국민 아닙니까? 유권자 아닙니까? 유권자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유권자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때만 진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 여론이 60%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진 거예요. 국민은 우리에게 정권을 주고 싶어 했어요. 저희가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저희는 국민의 눈밖에 나 있던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더 못한 사람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기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 만나면 지는 겁니다. 우리보다 박근혜 후보가 비교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 때 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2년의 그 교훈을 타산지석 삼아서 2012년의 경로를 다시 밟지 않고 이제는 반대로 가야 하는 그 결단을 저희가 내리면 이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 체제는 2012년에 그 체제를 강화시키고 심화시키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의원님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신당 문제를 정리하자면 과거에 어떤 김대중, 김영삼 이런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요.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개인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들어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선 저희들이 이제 우리 당 내부 문제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비판하는 날을 세웠었는데, 저희 자신들도 한번 국회의원 개개인이 우리 지역에서 또 전남을, 광주를 대표를 했는가, 그리고 과거에 지도부가 그 공천을 잘못하고 특히 광주시장이라든가 광주 광산에서 그런 공천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했었는가, 저희들도 그런 것은 또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자, 지난 4월 보궐선거 이후에 호남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 정치를 똑바로 하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책은 우리 스스로에게 투표를 똑바로 하라고 되돌아오는 듯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묻지마식 투표가 묻지마식 정치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잘할 사람을 가려 뽑는 건강한 투표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건강한 정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스타토크 뉴스 속의 사람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